자, 뉴스룸. 저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네.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파토님이 마스크를 쓰니까 입이 새같이 보여요 옆에서. 아니 이 마스크가 공적 마스크라고 이거 지금 네. 이상한 것도 아니야. 알겠어요. 네? 그냥 뭐 파토님이 마스크를 이상한 쓰면 거구나. 누구나 네.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가? 예? 네. 네. 그러게요. 아까도 뭐 뭐라 그러더니 지금 보니까 오늘, 사실 우리가 지금 오늘은 되게 중요한 얘기로 시작을 해야 돼요. 뭐냐면요. 바로 옆에 계신 이정모 관장님, 네. 과천과학관 현재 지금 개점 휴업 상태인 과학관 관장님께서 저희 뉴스룸에 고정으로 출연하시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기 플랜카드 같은 거 붙이고 해야 되는데 여기 그 편집하시는 분이 폭죽 이런 거 터트려 주시고요. 관장님 얼굴 주변에 꽃도 좀 달아주시고 저희의 그 기뻐하는 마음을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이 왔을 때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네. 예,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살을 내주고 뼈를 취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살이죠? K 박사님이 살이라면 살을 내주고 예. 이제 어떤 뼈대를 받았다. 이런. 전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이게 헷갈리기 제가 헷갈리기 시작했네요. 시작했어요. 그거 한번 그거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저 이제 자꾸 정육점에서가 그 왠지 맞는 것 같아가지고 살이 더 좋은 것 같고. 살 가져오고 네, 뼈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네. 요즘 서양 사람들도 꼬리곰탕 같은 거 다 먹어서 뼈를 다 챙겨요. 네. 자 관장님, 뼈도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갑자기 그리스 로마 신화 저도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네. 네. 예. 예. 뭐 맞죠? 그게 뼈가 더 중요한 거죠. 살을 두고 뼈를 취한다. 그러니까 제우스한테 뼈를 바친 거 있잖아. 속여가지고 고기를 사람에게 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오는구나. 거기 나오는 거군요. 그 불과 이제 단백질을 사람에게 주면서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제우스를 사기칠 때 이쁘게 이런 기름 속에다가 그냥 뼈만 넣어서 주고 사람에게는 고기를 줘서 제우스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러면 제 말이 맞는 거네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무협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싸움에도 실제 싸움 얘기도 중국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해서 살짝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제우스가 관절이 좀 안 좋아서 생각해서 좀 어쨌든 여기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또 뭐 하겠습니까? 네. 이게 약간 애매한데 어쨌든 저희의 기쁨의 핵심은 K 박사님과 이정모 관장님을 바꿨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동조하지 않아요. K 박사님. 아니야. 나중에 어떻게 수습하려고? 괜찮아요. 저는 완전 좋아요. 뭐. 아니 K 박사님 그만두고 나가셨을 때 이렇게 슬퍼하고 막 안타까웠던 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때 이정호 과장님이 오실 줄 몰랐던 거고. 그리고 K 박사는 너무 오래 했잖아요. 네. 지루하지 않았어요. 살짝요 좀. 네, 세상이 바뀌어야죠. 네. 네. 그것도 그건데 제가 지금 마스크 끼고 하고 있는데 아무도 왜 끼고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아니 왜요 지금? 저의 건강이라든가 아니 파토님 건강은 항상 나쁘고요. 아니 평소에 나쁘던 거하고 지금 방송한데 마스크를 낄 정도면 제가 뭐 열이 난다거나 기침이 난다거나 뭐 코로나스럽다든가 뭐 이런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할 수가 없어 지금.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너무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아니 무슨 저 궁금해요. 새해가 어쩌고 그런 얘기 나고 말이에요. 관종이십니까? 관종은 무슨 지난번에 이용 기자가 끼고 왔을 때 이용 기자가 그 한마디 했다고 뭐 때문에 내가 끼고 있다고 이용 기자가 그거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제가 그냥 얘기한 거예요. 이건 나한테는 새 얘기 나오고 말이에요. 네, 왜 혹시 잠깐만 그러면 제가 지금 중요한 질문 의사 진행 질문을 할게요. 네. 파토님 왜 오늘 마스크를 끼고 앉아 계신가요? 준비해 오셨구나. 뭐 설정이 있었구나. 갑자기 놔두게 될까? 오늘 오전부터 갑자기 그냥 뭐 약간 괜찮습니다. 기침은 안 나고요. 사실은 기침은 장난이고 뭐 오전부터 약간 이렇게 뭐 식은땀 나고 어쩌고 해서 혹시 몸도 쓰시고 열감도 약간 있는 것 같고 해서 혹시 여러분한테 폐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공적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나왔는데 이렇게 몸은 힘들지만 이렇게 열심히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오늘도 진행을 하려고요. 마이크를 끼셨는데도 뭐 소리가 들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거는 그래요. 공적 마스크는. 그렇구나. 근데 그거는 약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괜찮으시면 버리세요 그냥. 근데 예쁘니까 괜찮긴 해. 첫 마스크는 좀 영향을 주더라고요. 대기만성의 파토님이 살찐성인 하셔서. 살찐성인? 자 그만하고. 자 뉴스룸 아무튼 이렇게 앞으로 이정모 관장님하고 함께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아우 든든하네요. 네, 되게 좋죠. 네, 학위가 있는 사람이 드디어. 예, 네, 저희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근데 방금 이제 말씀하시기를 뭘 준비해 와야 되는 거냐라고 그동안은 이렇게 왜 무슨 얘기를 하시면 네. 예, 거기에 뭐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대답해 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아까 딱 메일을 딱 열어보니까 오늘 뭐 할 거예요? 뭐 그러시길래 뭐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여러 번 나왔는데 한 번도 내가 뭘 하겠다 한 적이 아니라 뭘 해달라고 그냥 욕을 받고 왔었 때문에. 그게 아니라 지난 바로 요 전달에 나오셨을 때도 네. 그때 뭔가 준비해달라고 해서 준비해가지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좀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군요. 제가 좀 너무 좀 정신이 없고요. 정신이 없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네. 오자마자 그 과학관 문을 닫았잖아요. 네. 아직까지 한 명의 관람객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 정상화가 되나요?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5월 6일쯤 정상화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부분 개관을 하지 않을까. 그게 저는 뭐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고 뭐 질병관리본부에 눈치를 주시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빨라야 5월 6일이고 네. 그래도 정상적인 건 아니고 하루에 2,000명 제한하고 아. 저희가 그냥 한 10,000명 오는 것인데 네. 2,000명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체험형 뭐 이런 전시 없이 교육 없이 교육 네. 체험 이런 건 아마 상반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에 해서 뭔가 좀 다 적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불편함을 갖고 하겠죠. 그런데 별로 걱정은 안 해요. 그러니까 되게 아주 시민들이 네. 협조적이어서 뭐 그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 과학관의 체험물들을 핸즈온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근데 왠지 지금 같은 데는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은 예. 손에서 손으로 뭔가 전파가 되는 시기에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뭐 가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아무튼 한 확인해 보시고 네.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부탁드리면 굳이 오실 필요 없다. 아. 예. 내가 정말 집에서 미치겠어. 그래서 어디나 과학관이라도 가야겠어. 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오시는데 그냥 과학관 가서 과학하고 앉아있는데도 나오는데 이 정보관장이 거기만 가져야지 이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 자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코로나 사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네. 그렇다고 이제 어딘가는 이제 뭐가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하는 맞아요. 거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오시라고 그냥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약간 희한한 게 그 미용실 뭐 스파 이런 데들을 먼저 풀었더라고요. 네일샵 이런 데를. 그래서 이것은 여성들을 향한 함정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약간 좀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풀고 어떤 건 나중에 풀고 이런 것들도. 글쎄 뭐 가장 작은 자영업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그건 자기가 월급을 따로 받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 임대료까지 내야 되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월급을 못 받는 사람들도 힘들죠. 네, 그렇죠. 근데 월급도 못 받을 뿐더러 임대료까지 내야 되는 분들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딱 계획 다 차단하고 있는 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니죠. 딴 나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욕도 많이 먹었지만 너 왜 그렇게 단호하게 안 해?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어떤 결과적으로 우리는 잘 잘하고. 해냈죠. 그거 끝난 건 아니지만요. 이 코로나 19 관련된 얘기라고 하기엔 너무나 좀 망측하지만 우리가 외국에 이런 얘기를 본 거예요. 우리 플랫 어서라고 우리 방송에서 소개해서 또 유명해진 사람들이죠. 네. 국내에서는 평평이. 지구 평평론자, 네. 지구 평면론자 등으로 네. 불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봤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2m 이상 떨어진다 뭐 이런 개념 때문에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은 일부 사람들이 그 지구의 평평한 모서리 끝으로 밀려나서 떨어질 것이다. 어디인지 모르는 우주의 아마 중력 중심이겠죠. 거기로 떨어질 거라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봐서 정말 박장대소를 하고 야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런 이 두뇌라는 것은 갈 때까지 갔구나. 갈 때까지 갔구나 진짜. 근데 이게 또 사실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죠?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전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최 기자? 제가 이걸 뭐 특별히 제가 조사를 한 건 아니고 그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약간 재밌는 짤이 있어서 주워가지고 공유를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그
이미지, 그러니까 그 조크 자체가 패러디 사이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사람들 웃기려고 만든 옛날의 딴지일보 같은 네. 그런 느낌의 사이트에서 이제 만들어서 배포한 그런 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구 평면론자들이 그런 주장을 한 것은 네, 아닌데, 네,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그럴 법하잖아요. 또 네, 한편으로. 그럴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가짜 걸 만들어가지고 놀리는 거죠. 아, 네. 제가 지금 그 사이트 한 면을 보고 있는데 다른 건 둘째치고 잘 때 발을 이불 밖에 꺼내놓고 자면 몬스터가 괴물이 나타날 확률이 75% 증가한다고 이런 거를 주장하는 이런 패러디 사이트예요. 네. 예. 잘 때 이불 밖에 발라가는 거 혹시 좋아하세요? 안 좋아합니다. 네. 예. 괴물이 나오기 때문에. 왜 물어보셨어요? 아 저희 부부는 그게 달라가지고 그 취향이 달라가지고. 아, 네.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제 배우자가 그렇습니다. 아, 되게 몸에 열이 많은가요? 되게 이상한 분하고. 열은 제가 많고요. 네, 아, 되게 네. 신기하네요. 네, 그럼 뭐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세상은 역시 넓구나 이런 아. 생각을. 저는 관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주로 이제 이불 안 덮고 저희 집사람은 이불을 덮고 이런 타입이어서 네, 그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침대 반쪽에는 뭐죠 전기담요를 전기담요. 깔고 네, 저쪽에는 이제는 이렇게 안 깔고. 아. 근데 이불은 같은 이불을 덮어야 되잖아. 이게 네. 힘들어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쯤에 이불도 따로따로 덮었으면 좋겠는데 이불을 계속 한 개 이불을 같이 쓰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네. 네. 저는 몸에 열이 많은데요.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자야 돼요. 그리고 반팔 입고 못 자요. 여름에도. 팔이 쑤시고 차고 발도 차고 해가지고. 그래요? 그 열이 많은 거예요? 그게? 다른 데는 열이 많아요. 그러니까 몸에 전반적으로 열이 많은 타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항상 그렇게 느끼고. 네. 근데 손을 만지면 따뜻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찬 거예요. 팔이랑 이런 데가. 발도 그렇고. 57분 파토의 질병 정보. 오늘은 파토님의 손발이 찬 현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따뜻해서 이렇게 손을 얹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데 정작 저는 이제 그걸 누리지 못하는 어떤 좀 비극적인 그런 삶이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파토님의 무릎에 본인이 손을 대면 안 따뜻해요? 무릎은 따뜻해지죠. 그럼 좋지 않아. 근데 왼쪽 무릎도 맞다 시리다 항상. 네,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어떤 비극과 질환의 어떤 일상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이것은 단언컨대 어떤 그 세계 과학 팟캐스트가 제공한 정보 중 가장 쓸데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파토님이 나중에 크게 쓰이기 위한 일종의 슈퍼파워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또 저는 또 네. 물어보길래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건데. 아무튼간에 네. 그 지구 평면론자들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법도 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엉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잠깐 이제 그게 진짠가 하고 한번 박정대소를 했는데 그건 아니었다는 점을 여러분은 아무도 물론 모르셨지만 저희끼리 그냥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AS를 해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뤘던 그 정체불명의 우주 물체 오umu아무아 네. 기억들 하실 겁니다. 얘가 이제 2017년 라마와의 조우. 네, 라마와의 랑데뷰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외계에서 아마 우주선이 와서 그렇게 생긴 우주선이 왔죠. 요거 왜 이렇게까지 길진 않지만 네, 원통형으로 비슷한 생겨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끝이 잘린 원뿔입니다. 라마 형태는. 그렇죠. 네네. 여하튼간에 이게 길쭉한 게 와가지고 이게 뭐 태양계 밖에서 온 건 확실한데 뭐 이런 형태로 존재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브레이크스루 재단 쪽에서 그 리스닝 관련돼 가지고 네네. 이게 그거 전파망원경으로 소리 전파 나오는지 들어보려고 막 그랬었어요. 네네. 되게 진지한 쪽으로 좀 혹시라도 그런 게 아닌가 했는데 그것이 그런 게 아닐 거라는 얘기를 물론 K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루한 과학자들께서 많이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이제 중국의 국가천문대의 연구 컴퓨터 시뮬레이션 한 결과 그 별, 그러니까 항성이죠. 네. 항성이 가진 조속력으로 인해서 이제 항성에 끌려간 뭐 암석형 행성일 수도 있고 그런 천체들이 아주 가깝게 갔다가 나오면서 찢겨가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걸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성력으로 이게 행성이 구형으로 있다가 깨지면서 찢어져 나간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천체가 그게 하나의 원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의 원통이었는데 나머지는 딴 데로 갔겠죠 뭐. 다 찢어져가지고 그거는 뭐 딴 데로 흘러갔을 것이고 우리가 발견한 건 하나지만 어쨌든 이 천체가
뭐 몇십만 킬로미터 이내로 태양 같은 별에 접근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파편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형태가 돼서 온 것이다라고 하고 지금 뭐 과정 같은 거를 다 영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네. 보니까는 오umuam우아하고 형태도 비슷하고 특징도 비슷하고 네. 뭐 기타 등등으로 해서 이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현상이 네. 물론 이것만으로도 신기하죠. 어디선가 어느 별에 의해선가 찢겨 나온 것이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렇죠. 하필이면 사실 우주의 빈 공간 천지인데 어떻게 또 끌려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것만으로 대단하긴 하나 아시다시피 저는 그런 걸로 만족할 수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또 영감도 없고 해서 뭐 작년을 우리 우주 외계 생명 발견의 해로 선포하기도 했는데 비극적인 결론으로 끝났고 지구 방문의 해 뭐 이런. 예, 올해는 이제 지구 방문의 해로 선포 안 하고 있습니다. 선포 안 하고 있는데 두고 조금 더 이제 그 약간 예민하게 좀 섬세하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오시면 안 되죠. 이렇게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네. 지금 우리도 감당하기 힘든데. 맞습니다. 와중에 외계인까지 오면 이거 세계적인 이 혼란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오umuam우아가 근데 이건 있어요. 오umuam우아 같은 형태가 그런 식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지 네. 오umuam우아 자체가 그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긴 해요. 네. 하지만 과학적으로 대개의 경우 이렇게 설명된다 하면 그게 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기대를 여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 모양도 대단하지만 그 누가 관심을 갖겠다고 그냥 그것이 왜 생겼는지를 연구해보고 또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 과학자들도 참 대단해요. 누가 돈도 안 줬을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중국 국가 천문대니까 아마 월급은 기본 월급 공무원들일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걸 제대로 연구를 한 겁니다. 이 미국의 센타크루즈 캘리포니아 대학 UC 센타크루즈하고 같이 해가지고 네. 제대로 연구를 해서 이제 이런 결론을 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거 되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모두 하늘에 떠 다니는 모든 게 다 약간 동그랗거나 기본적으로 약간 삐뚤삐뚤해도 구형일 거라는 상상을 하는데 이제는 어떤 그 행성의 조성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길게 생긴 것들도 이제 우주에 떠다닌다는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상상이라기보다는 뭐 굉장히 과학적인 추론이 네, 가능한 그렇죠. 상황. 추론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우주를 그릴 때 이렇게 긴 물체들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전과는 그런 거를 달리. 그릴 수도 있고 네, 네. 굉장히 많을 거라고 해요. 이런 게. 왜냐하면은 뭐 항성의 별에 끌려가는 천체란 거는 보면 되게 많지 않겠어요. 알고 보면.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을 것이고 왜냐면 별이 많기 때문에 천체도 많고 암석 천체도 다른 별이 지구 그 태양을 향해 던진 창 같은. 예. 예, 그렇죠. 롱기누스. 네. 지금 이제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네네네. 원래는 지구를 노렸는데 빗나간 건 아닐까요? 자, 네. 그런 거보단 차라리 제가 주장한 라마설이 더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또 이런 게 좀 더 라마 같은 게 진짜로 와가지고 우리가 조만간에 언젠가는 그들의 존재를 뭐 소통을 하고 뭐 그런 건 못하더라도 그 정말 시신이라도 확인할 날이 오길 바라지만 오umuam우아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네. 그런 얘기를 드려야겠습니다. 네. 요즘 금성 엄청 밝은 거 아세요? 아, 그쵸. 뭐 초승달 같이 존재감이 밝다고. 장난 아니에요. 네. 어마어마하게 밝은데 그게 이제 그 어제 밤에 그 아이랑 같이 어떻게 시간을 때울까 하다가 그 스타체이서를 가지고 금성을 보러 갔거든요.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그 천체망원 말씀하시는 네, 거죠? 스타체이서. 그 걸출한 걸출한 광학기계. 뛰어난 과성비와 네. 입문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 그렇습니다. 스타체이서. 네, 계속하세요. 그리고 그 도트 사이트로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렇습니다. 스타체이서. 하려던 얘기 해. 그래서 금성을 봤는데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근데 5초 좋아하고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고 해가지고. 그렇죠. 네, 어쨌든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왜 망원경으로 보면 초승달이 되게 예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맞아요. 어두운 부분도 다 뭔가 네. 약간 있다는 네, 게 맞아요, 보이고 맞아요. 해서 초승달이랑 금성이랑 같이 보면 그리고 바로 옆이라서 되게 가깝고 찾기도 좋고. 그리고 모양이 똑같은 게 또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 금성 눈여겨 보시기 바라고요. 네. 금성을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타체이서. 네, 저희 과학과 사람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메이드 인 스페이스 저희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제작하고 있는 네. 네, 굿즈를 팔고 있는 그쪽에 들어와서 보시면 요새 사실 시간 때우는 게 진짜 일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애들이랑 같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스타체이서. 네. 저는 계속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름만 말하고 있네요. 네. 자, 그럼 뉴스 오늘은
늘 그렇듯이 최 팀장부터 먼저 네, 오늘 하는 오랜만에 걸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올라프라는 두꺼비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올라프? 네, 그 이정모 관장님 오신다고 해서 약간 좀 관련 있는 주제를 하고 싶어 이러면서 약간 혼자 좀 뭔가 두근거렸는데, 근데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할 말이 조금 더 있는데 파토님이 맨날 저한테 제발 두괄식으로 얘기해라, 두괄식으로 얘기해라. 그 약간 잔소리를 엄청 하셔가지고요. 일단은 서두에 다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저 오늘 두꺼비 얘기할 거예요. 네, 일단 무슨 얘기하려고 했냐면. 지난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 지구의 날이 뭐냐면 1970년에 시작돼가지고 올해로 이제 50년째잖아요. 그래서 네. 원래 50회 지구의 날 행사가 되게 많이 막 기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고 당연히 뭐 이제 뭐 환경 파괴나 기후 변화하고 관련된 뭐 포럼이나 세미나나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모든 행사들을 다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부분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됐고 어찌 보면 되게 상징적이네요. 50주년 지구의 날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코로나가 그래서 네. 이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지나가셨을 것 같지만 중요한 날이니까 일단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이 날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 오늘의 소상. 저 두꺼비 나오는 거죠? 아, 네, 나와요. 네. 좀 기다리세요. 그 1969년에 미국의 유니언 오일이라는 석유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산타바바라 근처에서 원유 시추를 하다가 여기서 약간 그 원유 유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만 배럴 정도 주변 바다가 완전히 오염이 돼가지고 네. 이때 이제 해양 오염에 대한 어떤 이제 계기가 뭔가 사람들의 각성. 그런 거 각성이 촉구가 돼서 요 다음에 70년 4월 22일 날 지구의 날이 처음으로 선포가 됐고요. 제가 그래서 그날의 뉴욕 타임즈를 찾아봤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이게 지금 그 50년 전에 지구의 날에 있었던 뉴욕의 그 시위 장면인데 와. 시위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도 마스크를 안 썼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100만 명이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100만 명이 모였다. 미국 시위를 전체를 한 건 아니고 뭐 집회를 연 거겠죠? 집회겠죠, 집회. 네, 그러니까 사실 좀 당분간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사진이기도 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가지고 왔고 또 하나 이유는 팟캐스트만 들으시고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은 이 사진을 꼭 유튜브를 통해서 봐주세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올라갈 예정인데 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거 보고 지금 생각난 건데 네. 우리 그 촛불 시점에 코로나 퍼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으네요. 네. 예. 시위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힘을 보여주는 식의 시위가 아닌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앞으로 다시 할 수는 있겠죠. 뭐 요즘 홍콩 사람들이 뭐 동물의 숲 모여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동물의 숲 모여서 해요? 네, 뭐 그 홍콩 자유 뭐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데 다 바뀌겠죠. 지금은 왜 수업도 온라인을 하듯이 이제는 시위도 온라인 하지 않겠어요? 아마 거기에다 거대하게 커다란 스크린을 쫙 놔두고 전국 각지에서 다 휴대폰으로 그냥 자기들 주면서 하나씩 올리면서 각자 이거 촛불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창의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100만 명 가까이의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모이는 행사는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점점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꺼비. 아직 두꺼비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아니, 내가 말한 두괄식은 이런 게 아니에요. 소재만을 던져놓고 딴 얘기를 하는 건 두괄식이 아니라고. 근데 뭐냐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하고 지구의 날하고 겹치니까 제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이나 신문 기사에서 어떤 게 되게 눈에 많이 띄냐면 인간이 지구의 바이러스다. 자연이 우리에게 벌을 주고 있다. 혹은 신이 우리에게 벌을 주고 있다. 그렇죠. 매트릭스. 매트릭스의 스미스 요원이 한 얘기죠. 네, 이런 얘기 이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뭐 이제 무슨 목사님 이런 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뭐 누군가는 뭐 하나님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자연이라고 하고 누구는 지구라고 하고 이 이름이 다 바뀌지만 어쨌든지 우리가 지은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논지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적 격리 시작하고 인간들의 행동을 멈추니까 하늘이 맑아지고 어디 물이 깨끗해지고 무슨 팬더들이 다시 뭐 아기를 낳고 뭐 이런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 막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뭐 사실 그렇겠죠. 인간들이 어떤 생산 활동을 하고 도시를 유지를 하면서 당연히 자연에 끼치는 악 영향이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방송에서도 말한 것처럼 박쥐와 인간이 이렇게까지 전면이 넓어진 것도 뭐 도시화나 이런 것과도 관련이 당연히 있을 건데 한편으로는 살짝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학 팟캐스트를 하는 입장에서. 왜냐하면 진짜 과학이 환경을 나쁘게만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만 몰고 가는 건가?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뉴스를 진짜 억지로 열심히 찾아본 거예요. 그렇게 두꺼비를 발견했군요. 네, 그래서 제가 두꺼비를 드디어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가디언지에서 본 4월 22일자 뉴스인데요. 네. 이 뉴스의 제목은 작은 과학의 경이 IVF 두꺼비 올라프는 멸종 위기 종에게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아름답죠. 네. 네, 먼저 이름 얘기부터 하고 싶은데 올라프라는 이름 들으면 다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북유럽 이름이죠. 덴마크, 스웨덴 뭐 이쪽 이름. 아니 왜 저거 이런 얘기를 아니에요? 하죠? 레디코. 네, 그렇죠. 그 눈사람. 네, 아, 눈사람 그래요? 프로즌에 나오는 아, 걔가 걔구나. 눈사람이- 네. 아 진짜 이거를 딱 생각을 안 하시는구나. 아 저는 제 친구 중에 올로프라는 덴마크 애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걔 때문에 먼저 걔가 날 알게 된 알겠어요. 케이스라. 네, 파토님 봐드릴게요. 그러면 이용 기자님 왜 생각 못했죠? 파토님 어느 나라 친구는 없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게요. 아, 네, 겨울왕국이 일단 생각이 네, 나죠. 네, 그렇죠. 겨울왕국에서 그 얼어있다가 엘사가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난 그 눈사람 이름이 올라프. 아 눈사람이죠 눈사람. 였는데 이 두꺼비 이름이 올라프가 된 건 이제 뭐 귀여운 이름을 붙여서 겨울왕국의 인기에 영합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는 아니고 실제로 이 두꺼비의 탄생이 그 눈사람 올라프의 탄생과 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두꺼비는 IVF 뭔지 아시죠? IVF요? 네. 몰라요. 대학생 성경 딸 교회. 맞아. 아니야, 왜 정말 이거 그러니까 체외 인공수정을 체외 인공수정이요? 체외 수정. 그러니까 체외 수정? 인공수정이죠. 체외 수정. 인공수정? 시험관하기. 네, 시험관하기 시험관하기? 같은 거. 네, 그거를 인비트로. 근데 왜 기독교 동아리가 생각이 나죠? 이거? IVF라는 기독교 동아리가 있어요, 실제로. 아 그래요? 난 네. 복싱 쪽이 떠올랐지만 어쨌든 다들 되게 어렵네요 오늘. 네. 약간 네. IMF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자궁 밖에서 그 배양된 그런 체외 수정으로 만들어진 그런 두꺼비인데 이 올라프의 출생의 비밀을 파헤치려면 1년 전에 푸에르토리코로 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푸에르토리코에서 이 두꺼비를 연구하던 연구원들이 6마리의 남성 두꺼비 수컷. 아, 네. 수컷 두꺼비. 남성이래. 남자가 이상해서 남성이래. 네, 수컷 두꺼비를 포획해서 여기서 정자를 채취를 해요. 네. 근데 혹시 궁금하실 분이 있으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꺼비들은 놀라면은 소변을 보고 그 안에 정자가 가 함께 배출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매우 곤란하고 힘든 일을 이 연구원 분들이 하진 않으셨다는 안 궁금했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상하지 않았는데요. 안 궁금했다고요. 어차피 체외 수정 아닌가요? 아 그래도 어쨌든 네. 그래서 어쨌든 정자를 어떻게 내느냐를 고민한 거죠. 네. 뭐 어떻게 했겠지 뭐. 네. 네,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두꺼비한테 놀라라고 개 짖는 소리 같은 걸 들려줬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험한 일은 하지 않으셨다는 연구원들에게 좋은 소식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채집한 두꺼비의 정액이 액체 질소에 담겨가지고 포토스 동물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암컷 두꺼비의 난자하고 합쳐져서 접시에서 배양돼서 마침내 이 올라프라는 두꺼비가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냉동 정자가 생명이 됐다는 뜻에서 이 프로즌의 올라프 이름이 붙게 된 거죠. 아 푸에르토리코에 있던 걸 미국 본토로 액체 질소를 네. 얼려서 가지고 온 다음에 네. 얼었던 난자와 같이 네. 수정을 해서 네, 체외수정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이제 인공수정 그런 두꺼비입니다. 근데 이 두꺼비를 만드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두꺼비는 멸종위기종이. 아, 그래서 인공수정을 한 거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냉동 동물원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그 가디언지에서는 그러니까 그 동물들의 난자 정자를 모아서 보관하는 어떤 공간 같은 거 이제 이런 어떤 그 정자 난자 은행 같은 아이디어는 실제로 1970년대 정도에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당시에는 이걸 그냥 모을 때 딱히 굉장한 기술은 없었고 일단은 모아놓자라는 생각으로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었죠. 네, 그렇죠. 내가 당장 못하더라도 일단 모아두면 네, 언제 네. 쓸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지금도 왜 저산들 있잖아요.
냉동 인간. 아, 네. 그렇죠. 맞아요. 내가 지금은 안 되겠지만 언젠간 해주겠지 하고 비싼 돈 내고 하시는 분들이랑 똑같은 생각이었죠. 그리고 사실 지금은 바닥이지만 언젠간 오르겠지라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다. 지금은 우리는 핵 폐기물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네. 우리 후손들은 해주겠지요. 네. 10만 년 후에는 어떻게 답이 나오겠지 뭐 이런 거.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냉동 동물원의 아이디어가 처음으로 생겼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계속 이제 말하자면 멸종돼가는 동물들의 정자 난자들을 모으고 있었는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냉동 동물원 중에 하나는 샌디에고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한 1000여 종 이상의 10,000여 개 이상의 생식세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오, 좋다. 일반적으로 정자들은 냉동하고 보관하기 훨씬 쉽다고 알려져 있어서 네. 이 지금 냉동 동물원에 있는 대부분의 그 생식 그 세포들은 다 이제 정자들이고 난자들은 일단은 크기도 크고 수분 함량이 높은데 이것들은 이제 얼리면은 파괴되는 물은 경우가. 얼음이 세포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하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뭐 종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한데 지금은 약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암컷이 있는 경우에 얼려놨던 정자를 급히 사용을 해서 이제 마지막 암컷에게 건강한 그 태아를 보게 하고 또 걔네들끼리 짝짓기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지금 멸종 동물군들을 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포유류의 성공률이 파충류나 양서류보다는 훨씬 높은 편이고 예를 들어서 어류 같은 경우에는 뭐 연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어종들은 상업적인 이익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뭐 어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알이 많잖아요. 많죠. 알의 네. 개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구, 연어 이런 거만 좀 배 갈라서 쫙 내놨다가 저기다 쫙 뿌려내서 막 휘 저으면 워낙에 많으니까 그 확률이 큰 거고.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게 우리는 사람들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사람 먹기는 어려울 것 같아. 돌리 했을 때도 양까지는 했지만 사람은 더 어려울 걸 했는데 안 그래요. 사람이 훨씬 더 간단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복제양 돌리를 만들었으면 사람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우리 인간 중심으로 생겨서 포유류는 다 다른 파충류 어류보다 양서류보다 더 어렵고 그 중에 사람은 제일 어려울 거야. 그거 생각하는데 자연은 전혀 이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닥 어려운 존재가 아니죠. 점심에 알밥을 먹고 왔는데 아 네. 알이 많죠, 되게. 네. 그렇죠. 그리고 뭐지 그 유전자까지 안 가고 그 외에 막 번식 기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거 무슨 소 영농 책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신기한 거 많거든요. 뭐 일반 송아지를 쌍둥이 만드는 법 뭐 이런 거 있고 막 되게 신기한 거 되게 많아요. 많은 네. 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영농책은 또 왜 읽었어요? 원래 시골 시골이라 설마. 그럼 그냥 볼 수 있지 않아요? 도서관 가도 있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조금 하던 얘기를 마저 더 하자면, 그러니까 이 종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일을 과학자들이 하고 있긴 한데 이 냉동 동물원을 활용한 체외 수정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종 전체에 되게 치명적인 병이 돌아요. 그러면 이때 종의 숫자가 완전히 추락을 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한 종의 숫자 멸절되고 이러는 작은 종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흔한데 이 숫자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건강한 개체들을 이들 사이에 풀어놓는 거죠. 그러면 특히 양서류처럼 빨리 이렇게 뭐랄까 그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종들은 이 건강한 애들하고 병에 걸린 애들하고 해서 건강하고 항체가 있는 애들을 바로 다음 때 만들어내서 이제 그 종이 이제 튼튼하게 잘 살아날 수 있게 하는데 지금 이런 어떤 인공배양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수만 마리 정도의 건강한 개체들을 야생에다 풀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짝짓고 나서 다시 얘네들을 수거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질병 저항성을 가진 이세들로 어떤 특정한 지역의 그 생물군이 형성이 되면 얘네들을 통째로 떠서 다른 데다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에 개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양서류는 아니고 야생 들소인데 브루셀라증이라는 세균성 질병을 가진 그 들소들 때문에 문제가 되게 심각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건강한 집단을 인공적으로 여기에 투입을 해서 항체를 만든 이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건강한 뭐라고 해야지 건강한 집단을 다른 지역에 또 갖다 놓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이제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유전자는 보존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잘 냉동시켜 놓은 이런 냉동 동물원들의 정자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지금 남아 있는 종들을 살리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예를 들어서 북아프리카 흰 코뿔소는 지금 현재 세상에 암컷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 2마리가 죽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2마리가 끝이에요? 네, 2마리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그럼 하지만 우리가 6년 전에 얼려놓은 북아프리카 흰 코뿔소의 정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중에 젊은 그 코뿔소에게 채취한 난자와 정자를 인공수정해서 이 다시 넣고 이제 지금 새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 진짜요? 지금요? 네, 이런 우와. 방식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년 정도 동안에 우리는 8마리를 더 만들겠다. 이런 우와. 식의 이제 각각의 연구자들의 계획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같이 이제 포트워스 네, 네. 그 동물원으로 좀 돌아가 보자. 네. 그 두꺼비 이야기로. 아, 두꺼비 이야기로. 네, 네, 와, 네. 그 아, 북아프리카 흰 코뿔소 수천 마리가 사람 때문에 죽었는데 꼴랑 8마리 만들고 엄청 생생낸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네, 네. 그래서 다시 네, 그 포토스 동물원으로 돌아가 보면 잠깐만 무슨 무슨 얘기 하실 거 있어요? 아니요. 올라프를 올라프 얘기 다시 가려고. 네네. 네. 자 이게 나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관장님이 참다 이렇게 하시잖아 지금.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포토스 동물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올라프를 만들어낸 게 야생에 있는 군집으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랩실에 놓고서는 이런 막 비이커에 가둬놓고 비이커는 아니겠다. 어쨌든 우리에 가둬놓는 게 아니라 이 두꺼비들이 처해 있는 환경하고 가급적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두꺼비들은 되게 이제 어두운 이런 구석 같은 데다가 그 뭐 집을 보통 살고 있기 때문에 파이프 더미 같은 걸로 이런 구석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여기에 살았던 두꺼비들 중에 193마리가 최근에 페덱스를 통해서 푸에르토리코로 다시 보내졌다고 합니다. 페덱스를 통해서. 페덱스를 네. 통해서 이 부분이 좀 귀여운 것 같았어요. 페덱스를 통해서. 왜 UPS가 아니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페덱스는 뭔가 끝까지 더 책임져주는 느낌으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소맨크루스도 페덱스 그거였잖아요. 아, 네. 네, 페더럴 네. 익스프레스 원래 저 약간 공적인 데서 출발한 그 회사죠 아마.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도대체 이거 무슨 너무 아무 얘기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 개체수의 증가가 필요하다라고 모니터가 되면 여기에서 이제 그런 두꺼비나 개구리들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나라들 10,000마리 단위로 보내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이 올라프와 올라프의 친구들의 성공이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제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 인간의 과학 기술 이런 게 꼭 우리 바이러스성의 우리 인류의 바이러스성의 그 모습 이런 것만은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말하면 약간 단순하긴 한데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그 사실 저희가 그 보통은 이런 일들을 예전에 어디서 했냐면 동물원에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종의 보호. 그러니까 네, 동물원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사람들한테 동물들을 보여주고 전시하고 이런 일이 되게 큰 일이었겠지만 지금 최근에는 오히려 더 약간 뭐 보호하고 얘네들을 더 잘 키우고 뭐 이런 작업을 더 많이 해줬는데 이런 작업이 굳이 동물원에서 될 필요가 없다는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동물원보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인류가 저지른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이런 솔루션을 내놓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요즘 동물원들이 사실은 이제 그 일들을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동물원들이 이제 우리 역할이 과연 이거였을까? 옛날에 그 동물 보는 것이어서 이제 그걸 점점 줄여 나가고 이제 여기 와 있는 동물을 보존하고 또 여기서 번식시켜서 언젠가는 돌려보내겠다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막 사자를 갖다가 막 늘렸어, 코뿔소 늘렸어, 그걸 다시 그들이 살던 지역까지 어떻게 돌려보내겠어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각 나라가 일단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 각 동물원들이 특히 공립동물들이 많이 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립되고 나면
굳이 자기네를 사지 말고 그 현지에서 해서 그건 퍼뜨린 게 훨 낫죠. 그 갈라파고스에 가보면 섬마다 그 거기에 있는 육지 거북이 그 배양소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 그 아래에서부터 알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만들어줘요. 그 알을 딱 하면 거기서 알을 하나씩 다 꺼내옵니다. 위 아래를 안 바뀌게. 위 아래가 바뀌면 죽어버린대요. 그 파서 위를 진짜요? 표시하고 번호 갖고 와서 그대로 놔요. 그래서 걔네들이 또 땅 속에 깊이 묻혀 있잖아요. 근데 그 비가 오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아래서 깨어난 애들이 그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오는 애들이 확률이 되게 적죠. 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걔네들을 복원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걸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좀 쉽게 빠져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열어준다든지 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많은 애들이 못 깨어났지만 땅 바깥으로 못 나와. 왜 그러냐면 그 바로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강한 유전자와 강한 개체와 약한 개체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이제는 첫 번째로 많이 걸러주는 거거든요. 개체 수를. 그런데 그걸 다 끊어놔버리면 우리가 복원한다고 했는데 약한 애들이 너무나 이렇게 퍼뜨려 넣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되게 열심히 다 키워요. 이제 그거 보면서 집사람한테 야단 맞으면서 한 3시간 반을 본 적이 있어요. 떼약 배달에서. 걔네 교미하는 장면을 좀. 거북이들이요? 거북이들 큰 거북이들이 하는데 거기가 섬과 섬 사이를 이동할 때는 신발 바닥까지 검사해요. 그러니까 A라는 섬에서 B라는 섬에 갈 때 흙이 막 가면 안 되니까 더러우면 막 신발로 닦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이사벨라 섬이라는 데서 나오게 되는데 근데 거기 나올 수 있는 곳은 그 항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새벽에 첫 배로 나오는데 너무나 허술한 거예요 그날. 검사도 안 하고 이거 뭐야 얘네가 왜 이런 식이지 하고서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딱 한국으로 그 다음에 다른 나라로 갔죠.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바로 그날 101마리의 새끼 거북이가 도날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건 뭔가 있다.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에콰도르 그 해양 경비대에 메일을 보냈죠. 내가 그날 상황이 어땠냐면 내가 나온 날 그날 없어진 건데 그날 너무나 허술했어. 말도 안 되게 허술했어. 이거 알아봐. 그랬는데 받았다는 소식도 없어. 받았다는 소식도 없고 최근에 그 거북이가 뉴욕에 이런 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가지고 자기 정원에 놓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 부자들이 왜 진짜 나쁘다. 사자 호랑이 사고 희귀동물 사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놓는 거 그거 진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비윤리적이야.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튼 뭐 그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가담해서 작전을 펼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이 소식에서. 근데 왜 근데 아바타에서 아바타 그거 뭐지? 그 감독 그 확장판 있잖아요. 그 무삭제판 보면은 그 주인공이 지구에서 보는 뉴스에 그게 나와요. 무슨 뭐 호랑이가 옛날에 멸종했는데 저희 이제 되살려냈습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이제 진짜 그런 것도 되는 거예요? 뭐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 이 기사를 사실 왜 가지고 왔었냐면, 그러니까 그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막 그런 얘기잖아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막 약간 이런 얘기하고 그 요새 신문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인용 중에 하나가 그 오디푸스 왕 도입부에 그 이제 왕이 잘못해가지고 그 나라에 역병이 돈다라는 부조 그 코러스 내용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얘기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 바이러스가 그런 의지나 의도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구 자체도 우리가 뭔가 지구가 되게 훌륭하게 잘 돌아가는 큰 시스템이지만 그게 어떤 의지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되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연 선택이라는 말을 잘 생각을 해보면 냉정하게 말하면 선택을 하려면은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연 선택이라는 말은 그냥 필연적으로 어떤 개체들이 그냥 죽거나 사라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되게 약간 그냥 되게 냉정하게 자연 선택이지라고 말하는 바닥에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라고 말하는 거 바닥에는 사실 그런 약간 좀 냉정함이 있는데 실제로 이걸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에 약한 사람들이 죽는 거나 혹은 이렇게 약간 살 수 있는 환경 문제 때문에 살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푸에르토리코의 어떤 두꺼비를 살리는 일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이 상황을 되게 막 뭔가 너무
우리 사실 감당하기 되게 어려운 일인 건 맞는데 이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생긴 일은 아니라는 거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하고는 싶었었어요. 꼭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왜 극단적인 환경주의자들은 네. 한 얘기가 나는 인간이 없는 지구를 꿈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아 그냥 저 속으로 그러죠. 이렇게 선생님 먼저 사라지시라고. 당신의 꿈을 위해 당신의 꿈을 위해 달려라. 솔선수범. 솔선수범. 인간이 없는 지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잘 모르고서 어쨌든 인간 때문에 많은 종들도 사라지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싹 사라져버린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좀 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여기를 좀 회복시켜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가 없어지면 회복이 될 거야.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미 사라진 거 어떡하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망쳤으면 그 책임질 부분도 있어서 조금 더 스스로 좀 회복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기술이나 과학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적대적일 필요가 없다. 지구와 환경, 뭐 생태를 위해서도 과학과 기술은 되게 필요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천벌이고 혹은 뭐 지구에 버리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옛날에 패스트 때 이럴 때 더 큰 벌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몇 천만 명씩 죽고 그땐 산업혁명보다도 전이거든요. 그때 뭐 약이나 뭐 보건 개념 이런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구를 많이 못 망쳤을 때예요. 아직 힘이 없었어. 능력이 충분히 못 망쳤을 때인데 그때 벌을 받은 거. 그때는 이제 물론 뭐 신을 섬기지 않고 뭐 이런 이유를 댔겠지만 어쨌든 벌의 양으로 따지면 양과 질로 따지면 옛날에 받은 벌이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끔찍하고 영아 사망률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다 그렇죠. 이제 네. 벌 그런 걸 다 벌로 생각을 하면 오히려 지금 우리는 과학 기술을 발전시켰을 그런지 벌을 덜 받는 상황이에요. 지금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뭐 문제만 생기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하는 그런 것도 역사적으로도 옳지 않다.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그때도 결국 그냥 기후 위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회가 나빠지고, 그러니까 작물은 안 되고, 사람들은 도시화되고, 그 상황에서 어떤 바이러스 도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균에 대한 개념도 없고, 일단 교회에 모여서 다다다 모여서 크게 기도하고 찬성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 천연두에서 우리를 패스트에서 구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순간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 이제 아닌 줄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거의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네. 이것들 다 이겨냈죠. 4월 25일이 국제 펭귄의 날이더라고요. 네. 와, 그래서 귀엽다. 사실 펭귄 관련 기사가 뭔가 귀여운 거 하고 싶다. 그래서 게다가 관장님 아이디가 펭귄이잖아요. 이메일 아이디 펭귄 쓰시거든요. 그래서 펭귄 기사를 하려고 했는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귀엽지만은 않은 애들이에요. 냄새가 냄새가 약간 좀 무섭고 좀 약간 그래가지고 공룡이잖아요. 펭귄 새잖아요. 새. 네. 새는 기본적으로 좀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펭귄 기사를 빼고 올라프 기사를 가지고 두꺼비로 있습니다. 대신했다. 네. 내년 4월쯤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내년 4월쯤. 근데 지금은 펭귄이 좀 많아지긴 했죠. 막 길거리 막 돌아다니는 펭귄들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다음에 수족관 같은 데도 사람이 없으니까 펭귄 보고 막 다니라 해서 건물 막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네. 되게 귀여운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원래 네, 펭귄들이 네. 있는데 사람들 없으니까 해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내까지 네, 막 다니고. 들어와서 똥 싸고 있고. 근데 원래 그런 동물입니까? 예. 꽤 넓은 영역을 차지하죠. 근데 또 요즘 조심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번에 자가 격리 때문에 네, 네. 격리 때문에 사람이 없어지니까 온갖 동물들이 막 맞아요. 드디어 나타났어. 막 동물들이 우리 마을도 다니고 막 네. 그래. 그런데 약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진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옛날 거였다. 그러니까 이때 편승해서 이것도 붙여놓고 저것도 붙여가지고 막 하는데 날짜가 안 맞는 거 옛날에 봤던 것들이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지를 막 주고 싶은 거야. 이거 막 인간 때문이었어. 인간만 없으니까 이렇게 동물이 평화롭잖아.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사진 저 사진 막 더 붙여서 하고 있죠. 근데 그 메시지가 싫다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게 네.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박하게 몇 개의 사진을 주면 되지 요즘 찍은 것 같고 옛날 찍은 것까지 덧붙여가지고 하면 신뢰가 떨어진다. 네. 그러지들 마시자. 네. 저 예전에 무슨 베니스에 돌고래가 나타났다는 이런 네. 가짜 뉴스로 거의 나중에 그것도 판명이 뻥이었죠. 됐는데 아 진짜요? 뻥이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거기 백조 나타나고 막 그런 거 있었죠. 근데 실제로 거기 뭐 여러 가지 환경도 좋아지고 좋아지긴 그랬지만 했다고 하지만. 굳이 그걸 거짓말까지 할 필요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좀 있으면은 산 속에 숨어서 살던 봉황이나 기린 기린 그 기린 말고 왜 그 네. 전설의 동물 기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나오겠어요, 그렇죠? 네. 예, 아니겠지만.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좋아하고 네. 어쨌든 항상 우리는 뭐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 획린이라고 하죠. 획린. 횡린. 네. 그게 무슨 말인가요? 기린을 잡았다. 뭐 이런 그 그 지금 처음 만든 말이죠. 사망오제에서 횡린에 이르기까지 아. 사마천 사기에 나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용 기자. 네. 이용 기자도 오늘 재밌는 얘기 준비했었잖아요.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아, 예. 네. 진지하긴 하지만 한편 또 재밌기도. 여러분 혹시 월드워치 보셨습니까? 아, 월드워치. 네, 봤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10번째 사람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문을 구하는데 9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 뭐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했을 것인가 9명이 예스라고 하면 마지막 사람은 무조건 노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이제 그런 뭐 룰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그 코비드-19 코로나19 바이러스가 5G 핸드폰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퍼진다라는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아, 우리 지금 과학 방송인 건 알고 있는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5G 쓰는 사람은 없죠. 아, 네. 그거 물어보지 말라고. 아, 위험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예. 다행히 지금 일단 보이는 전화기에는 네. 5G가 없는 것 같고요. 표시가 있나요, 전화기에? 아이폰은 아직 지원을 안 하니까. 지원 안 아, 그래요? 하는 거, 네. 그래서 거기 쓰는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가입 안 하셨으면 안 쓰시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영국에서 지금 막 그 5G 기지국 방어하고 타워 네. 막 그 방어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영국 분들 무서운 게 5G 기지국만 방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그냥 전화 기지국은 다 방어하시던데요. 그렇죠. 네. 겉만 봐선 모르니까요. 뭐 같이 있으니까. 영국인 특유의 확실한 일처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네. 러다이트 운동. 그 정신이 있군요. 그렇죠. 저것이 기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부수고 본다. 네, 사보타주와 러다이트 운동이 시작된 곳이니만큼. 네. 일단 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1세기 문명이 감기 때문에 멈춘다던가 아니면 뭐 텍사스산 중진류 가격이 마이너스가 된다거나 이런 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지만 어쨌든 우린 가능성을 놓고 봐야죠. 10번째 사람의 정신으로 5G와 그 코로나19와의 연관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음모론의 바탕은 무엇이냐? 지도입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뭐 나라 지도도 있고 뭐 지역 지도도 있고 세계 지도도 있는데 그러니까 5G 네트워크가 서비스되고 있는 지역의 지역과 코로나19 감염자 현황이 얼핏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지도상에서. 그러니까 뭐 5G가 된 곳에서 환자가 더 많이 나오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대도시에서 5G를 자, 많이 쓴다 이런 식으로 이건 생각할 수 없습니까?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네. 이런 지도가 있어요. 위가 5G고 아래가 코비드-19거든요. 네. 자세히 보시면 안 되고 얼핏 보셔야 되는데 얼핏 보시면 꽤 유사한 그림이 나옵니다. 네, 네. 부인할 수 없는 유사성이 얼핏 보니까 보이네요. 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안 되고요. 자세히 봐서는 안 되고 과연 이런 유사성을 우연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얼핏 봤을 때 드러나는 유사성 네. 말씀이십니까? 네, 얼핏 봤을 때 슬쩍 드러나는 유사성을 과연 우연이라고 봐야 할 것이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10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봐야죠. 이제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세계 지도잖아요. 그러니까 5G를 서비스하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뭐 약간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더 개발이 많이 된 나라일 가능성이 크고 그런 나라들끼리는 중국하고 교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또 환자가 많이 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대도시의 서비스를 빨리 시작하니까 하지 않느냐. 대도시에 사람이 많으니까 환자 수도 많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죠. 자연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찾아봤어요. 5G와 코로나19가 어떻게 연관됐는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사실 네. 그 코로나 관련된 음모론이 정말 많기는 한데 이 5G 음모론은 그러니까 되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언뜻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많이 유행이 돼요. 맞아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얘기하고 정말 믿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일단 5G 기지국에서 바이러스를 살포한다. 뭐 네, 이런 그렇죠. 그 원론적인 버전 1.0. 네, 그 주장이 있는 반면에 5G 전파가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데 유해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게 되는데 그걸 바이러스라고 거짓말하고 있다. 5G 전파의 유해한 영향을 바이러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구나. 그리고 뭐 당국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5G를 더 확산시켜야 되는데 사람들 뭐 그런 것도 있고 조금 더 그럴 듯한 버전으로 가면은 5G 전파가 인간의 면역 체계를 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에 취약해진다. 그리고 5G 전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돌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돌기 부분을 자극해서 건강하게 만든다. 바이러스를 활성화한다. 액티베이트 시킨다고요? 활성화한다. 그래서 사람의 면역 체계는 다운시키고 바이러스는 업시켜서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5G 전파 때문에 이런 팬데믹이 생긴다는 의견에는 대체로 그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주장이 생겼느냐? 왜 하필 5G냐? 일단 5G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일단 우리나라 5G 서비스는 그 6GHz 이하 전파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5G 기술의 특징은 뭐냐면 6GHz 이하의 대역폭뿐만 아니라 굉장히 높은 대역폭도 이 기술의 표준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무슨 그러니까 4G 데이터가 뭐 800MHz 뭐 이런 그 낮은 대역폭에서도 쓰이고 있는데 24GHz에서 100GHz 사이 전파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흔히 말하는 5G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5G 뭐 이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초고주파 대역이에요. 그래서 레이턴시가 없고 굉장히 높은 대역폭으로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그 주파수가 커지면 그 전파의 파장도 짧아져가지고 1cm 이하가 된대요. 그래서 이걸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부릅니다. 밀리미터파라고 부르게 되죠. 지금 핸드폰 파장은 뭐 수십 센티미터 정도의 파장을 쓴다고 합니다. 이런 고대역폭 전파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넓게 써본 적이 있느냐 인류가. 없죠. 네, 근데 이렇게 써본 적이 없는 전파를 쓰게 되면서 갑자기 이런 전염병이 퍼진다는 게 과연 우연이냐. 이게 어떻게든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게 아닌 새로운 무언가가 등장했는데 그게 예상치 못한 어떤 효과를 줘가지고 우리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지구가 이 모양이 된 거 아니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일단 저는 아직까지는 사고 싶진 않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치죠.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게 그러니까 5G 음모론의 한계이기도 한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5G 서비스가 시작된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에서 그 24GHz 이상 밀리미터 웨이브 서비스가 상용화된 곳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 전파는 6GHz 이하, 그러니까 3G나 4G 전파하고 대역폭상에 큰 차이가 없는 거의 같은 전파라는 거죠. 밀리미터파 서비스가 시작된 게 지난 3월 미국 AT&T가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중국 이런 데선 그런 5G도 그런 서비스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6GHz 이하. 그렇구나. 지금 이제 5G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될 것 같더라고요. 24GHz 이상은. 네. 그래서 미국이 난린가?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됐나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음모론은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음모론의 요소를 모두 갖췄다는 거예요. 모두. 그러니까 뭐 21세기 음모론의 집대성. 그러니까 초강대국이 만든 생물학 병기. 뭐 그런 거 많아요. 뭐 네, 그렇죠. 5G 네트워크를 미국이 개발하고 중국이 장비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린다. 뭐 이런 그 초강대국의 생물학 병기 음모론. 그리고 현대 기술이 알고 보니 그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그
엘리트들이 만든 그렇죠. 이런 그 사람을 인구를 줄이기 위한 장치다라는 멜서스적 음모론 그리고 전자기파 나쁜 건 모두 아시죠로 시작하는 그 전자기파의 그 유사과학과 그리고 국가가 보건당국을 앞세워가지고 인류를 통제하려 한다. 특히 뭐 유럽, 미국은 지금 집 밖에를 못 나가고 있잖아요. 아니 나는 자유세계에 살고 있는데 왜 난 집 밖에도 못 나가는 거야? 이런 불만을 가진 분들의 어떤 그 국가의 통제에 대한 공포. 그리고 또 그것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백신을 팔아 먹으려는 빌 게이츠의 음모다라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약회사 음모론. 빌 게이츠와 조지 소로스가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죠? 그냥 네. 진짜 백신 팔려고? 그런 이론이 있어요. 네. 그 빌 게이츠가 그러니까 사실 빌 게이츠가 되게 많이 하는 자선 사업 중에 하나가 그 아프리카에 백신 보급하는 사업인데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4년, 5년 이 정도 전부터 열심히 했는데 빌 게이츠는 빅픽처를 보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네. 최근에 그 사진 하나 봤는데 성조기 옷을 입은 여성분이 큰 걸 들고 시위를 하고 계세요. 네. 거기 버락 후세인 오바마로 적혀 있고 버락의 철자가 몇 장가, 네. 후세인이 몇 장가, 오바마가 몇 장가 이렇게 숫자를 적어놨어요. 그 마지막에 그걸 다 더해서 코로나 19로 붙여놓고 네. 오픈 유어 아이스 해놨는데 네. 그러니까 더하면 19가 되기 무슨 그 논리 자체로 너무 어이가 없지만 아까 우리 이름 점치는 거 있잖아요. 네. 정우성이랑 나랑 몇 프로 좋아하나 그런 거. 근데 그걸 더하니까 18이야. 심지어 숫자도 안 맞아. 그 계산도 못 하시는 분이 이제 덧셈을 그걸 못 하셨어. 우리 보고 눈을 뜨래요.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너무 많이 떠쳤나 보네. 그리고 여기에 또 중국에 대한 어떤 공포 있지 않습니까? 그쵸. 21세기 들어가지고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이다. 중국 그리고 뭐 5G 장비를 화웨이가 만드네 뭐 어쩌고 이러면서 중국에 대한 공포 이런 게 더해지니까 거의 완전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5G 음모론은 그 찾아보시기 필요는 없겠네요. 굳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는데 모든 것의 집대성입니다. 이런 음모론에. 그리고 그 타이밍도 잘 맞아 들어갔죠. 5G 서비스가 막 시작되려고 할 때 마침 또 이런 병이 퍼지면서 이런 집대성이 일어나면서 이게 그 굉장히 새로운 이론처럼 아주 참신한 이론처럼 퍼져나갔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그 안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는 아주 새로운 건 없다는 겁니다. 그 참신하지 않은 그냥 전파가 해로운 거 다 아시죠? 여기에서 크게 나아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음모론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보면 아무리 5G하고 코로나19를 그 연관지어 보려고 해도 연결고리가 굉장히 빈약해지더라고요. 이런 음모론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굳이 10번째 사람으로서 조언을 해야 한다면 굴파고 들어가 사시라는 정도의 조언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85년에 그 한성하고 의주 사이에 전신이 가설이 됩니다. 청나라가 자본을 대고 그 조선이 인력을 대가지고 그 뻔하지 않습니까? 청나라가 왜 그 놔주겠습니까? 의주하고 해줬는데 조정에서 고용한 사람들의 주요 업무가 그 전신선을 지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살하니까 마침 가뭄이 겹쳐가지고 이거 저 전신선 때문에 가뭄이 왔다라고 해가지고 테러가 많이 발생합니다. 반달리즘이 많이 발생해요. 근데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번개도 치고 이래야 비가 오는데 전기의 기운을 전선이 다 빨아먹고 있으니 비가 안 오는 건 당연하지 않은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원하는 결론이 있고 네. 아무 말이나 한 다음에 왜냐하면을 붙이고 뒤에다 무슨 문장을 붙이면 그게 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되게 신기하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하필 또 통신이고 과연 19세기의 이런 저개발국이었던 우리나라와 그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영국과 과연 인류는 얼마나 발전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약간 요새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것도 그렇고 이런 음모론도 그렇고 기본적인 과학 지식이 있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4기가 뭐 이 정도의 대폭에서 이게 밀리미터 단위로 전자파가 줄어든다고 하면 이 파장의 크기가 줄어든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작아져서 바이러스에 뭐 그게 여기에 걸리는 거야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것도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실제로 바이러스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머리에 감이 있으면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즈를 머리에 넣는 건 약간 지식의 영역이지 지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간 지식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 소독을 위해서 소독약을 주사하면 소독약을 주사하다 이제 먹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냐면 사람이 호흡기와 소화기가 분리가 되어 있고 순환계와 어떤 폐에 들어가 있는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락스를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약간 저는 이걸 지식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지식의 영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이 좀 발달을 하고 사람들이 어지간한 지식들이 인터넷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본인이 뭘 모르는지 모르면서 이럴 때 써먹을 수 있는 기초 지식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아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한 거는 이해가 돼요. 트럼프니까. 아, 네. 그걸 듣고 따라하는 국민들은 뭐예요? 네, 정말 충격적인 건 뭐냐면 제가 어디 신문이었더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서 락스를 먹고 이제 병원에 실려오는 사람이 평소에 2배가 되었다고 나오더라고요. 또 평소에도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냥 평소에도 있는데 좀 늘어나는. 우선은 실수로 먹었던 거죠. 잘못 먹고 왔다가 이런. 참 이런 그 5G 음모론도 되게 그러니까 비슷한 모든 음모론과 되게 비슷한데 뭐 유명한 물리학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맞아. 아니면 뭐 어디 무슨 의사가 그랬는데 헉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하고 섞여가지고 그 바이러스와 전파가 별로 그렇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대충 뭉치고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논리들은 되게 막 이렇게 치밀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참 재밌어요. 나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으면 무슨 어떤 과학자가 얘기했다더라, 누가 어떤 의사가 얘기했다더라 다 뻥인 줄 알았어요. 설마 의사나 과학자 그런 얘기 했겠냐? 뭐 그래 했겠지. 너 그냥 이름 들으다가 붙인 거지 했는데 실제 요즘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학자하고 그런 의사들 꽤 많더라고요. 네, 있어요. 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의사가 됐지 싶은. 영국에 저는 그냥 제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런던에 브리티시 텔레콤 타워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영국인들이 특히 뭐 이런 걸 많이 뭐 좀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떠오른 게 인간의 심리라는 게 참 묘해서 이 브리티시 텔레콤 타워는 제가 있을 때도 있었는데 높이 100m쯤 올라간 타워인데 런던 도심에서 잘 보여요. 여기저기서. 근데 런던에 높은 건물이 거의 없었잖아요. 지금은 좀 생겼더라고요. 거의 없었으니까는 이게 굉장히 런던 구 도심과 안 어울리는 흉물스러운 건물이 BT 타워가 그렇게 100m 높이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영국에서 이걸 볼 때마다 정말 저건 이상하고 안 어울린다. 불쾌했어요. 네. 이런 불쾌함 같은 것들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핸드폰하고 관련도 없을 것 같아요. 그 타워는 뭐 그런 타워가 필요 없잖아 사실. 그냥 기지국들 다 이렇게 하는 건데 관련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있자니 물론 이게 불탄 건 아닙니다만은 그 얘기를 듣고 있자니 사람들이 런던에 사는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참 별로 안 좋아한 세월이 몇십 년 됐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런 기분 같은 것이 이럴 때 그냥 또 일부나마 또 표출되고 뭔가 저게 상징인 거죠. 안 좋은 일에 기분 나쁨의 상징. 뭐 그런 느낌 같은 것도 있었을까 하는 걸 상상 안 해봤어요. 굉장히 저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이론들의 시작점은 띠꺼움이라는 생각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혹시 불탔나고 좀 찾아봤는데 그렇진 않네요. 그거 불타면 큰일이고 너무 큰 거라. 여하튼 5G하고 바이러스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이게 지금 생물학과 전자기학이 합쳐져서 과연 없을까요? 그런데 아무 하지 말라고. 바이러스도 어렵고 5G도 어려우니까 네. 어려운 걸 막 붙여서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 말입니다. 과연 수맥파는 관련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장난으로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런 얘기를 잘하면 돈이 되니까 유튜브 이런 걸로. 그냥 알면서도 뻔히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돈 클릭수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죠. 그래서 나쁜 사람이에요. 네. 관련 없습니다. 이거 그냥 결론 내리자 뭐. 10명 1명 뭐 이러고 관련 없고요. 걱정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학자들이 어찌 훌륭한 태도이긴 한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과학자들의 태도가 있어요. 아니라고 보는 게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 제가 연구해 본 어, 것은 아니지만 네, 이런 식으로 것은 말하는 아니지만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냥. 네. 우리가 대신 얘기하자고요. 네. 네. 노 민스 노다. 네. 아닙니다. 네. 자,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관장님께서 또 훌륭한 저는 얘기를. 뭐 준비하는지 모르고 왔는데 그래서 온 김에 뭐 소개를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셜 로봇의 미래라는 소셜 로봇의 미래. 라는 그 연구소가 이제 최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키스텝. 아하. 그래서 이게 매년 기술 역량 평가서를 내는데 작년의 주제가 바로 소셜 로봇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셜 로봇의 미래라는 걸 냈는데 그러니까 뒤에 페이지에 이런 게 써 있어요. 인간의 곁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셜 로봇은 기존의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하던 역할을 대신하는 로봇이라는 거죠. 네. 그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면서 지금의 사회 문제, 고령화 같은 사회 문제에 해결을 할 것으로 해결에 기여할 걸 보인다. 그런데 로봇에 대한 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또 사생활 침해 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우려도 높아진다. 보통 이런 과학자들이 그렇죠. 보고서에 전형적인 거죠. 네. 막 이런 게 하지만 이런 거 나쁜 것도 있으니까 좋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무조건 좋다고 얘기한 거야. 나 분명히 균형을 맞췄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물론 당연히 그 평가가 다양한 평가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9년의 기술 역량 평가에서는 소셜 로봇 기술을 평가 대상 기술로 선정하여서 전문가와 중량급이 여기다 보면 중요한데 시민이 함께 기술의 다양한 파급 효과에 대해 예측해보고 그에 대한 대응방을 논의하였다 네. 하고서 그 평가서를 냈는데 여러분 지금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셜 로봇의 미래 이렇게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그 키스텝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뭐 홈페이지 가보면 찾기 되게 힘들어요. 그냥 간단한 제일 좋은 거 뭐냐면 여러분이 거래하시는 그 인터넷 서점에서 거기 이북 팔잖아요. 네. 거기서 소셜 로봇의 미래라고 검색해 보시면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책을 공짜로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왜 공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나온 거니까. 세금으로 한 거니까. 세금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너무하네. 안 팔리면 내 책 안 팔리면 공짜로 할 생각이야. 아 그렇군요. 네, 여기 네.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가 소셜 로봇이란 무엇인가, 그 로봇에 관한 이 많은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네. 역사들, 그다음에 소셜 로봇에 관한 어떤 주도적인 사람이 있었는가, 또 소셜 로봇의 시장이 어떤 건가. 네. 어떤 상황인가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2부에서는 소셜 로봇과 함께 살아갈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이제 뭐 기술과 경제에서는 뭐 신규 산업이 어떻게 창출될 것이고 늘어난 일자리는 뭐고 밀려나는 일자리는 뭘까. 또 이제 소셜 로봇의 기술과 사회 문제, 사회적 평등의 문제들, 사회적 비용이 어떤 건 늘어나고 어떤 건 줄어들 것이다. 그다음에 삶은 또 어떻게 개인의 삶은 또 사회 측면에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목차는 사실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소셜 로봇의 기술과 문화들, 엔터테인먼트, 미디어는 어떻게 변하고 또 교육 환경은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는 또 이 소셜 로봇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런 자연스럽게 뭐 윤리 문제로 이제 넘어가겠죠. 이런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소셜 로봇 기술에 대한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될까 하는 제언들을 해 주시게 되죠. 네. 저는 왜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게 나왔나 보다 했는데 그다음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된 게 그 코로나 이후의 사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AC 뭐 우리가 BCAD 나누잖아요. 네, 네. BCAD를 갖다 억지로 BCAD가 아니라 BCAC야 뭐 이런 식으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비포 코로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좀 더 똑똑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BCAD를 BCAC를 바꿀 필요 없이 BCAD를 써도 되는 거예요. 아, 디지즈예요. 그렇죠. Before 코로나, After disaster. 아, 디지스터. 그러니까 똑같이 BCAD를 네, 쓰더라도 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네. 기점이 2019년이다라고 2020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D, BC도 사실 AD는 라틴어고 BC는 영어잖아요. 지금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아노 도미니. 네. 그러면서 그 실제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삶이 좀 많이 바뀌는 거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예요. 은퇴를 앞두고 계신 60대
교수님들이. 네. 줌을 배우시. 그 처음에 막 얼마나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가 했는데 네. 뭐 페이스북에 보면요 선생님들하고 교수님들이 정말 그냥 어쩔 줄 몰라는 얘기에 불평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했는데 뭐 안 됐다 뭐 안 됐다 이거 나보고 정말 수업치 너무 많이 드네 그런데 그 딱 3주가 지나니까 얘기가 싹 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60대 중반의 교수님들도 아주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그 교육 방송에서 온라인 수업하잖아요. 네, 네. 처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중3, 그렇죠. 고3만 했는데도 안 된다 막 네, 그랬는데 네. 그 처음에 그랬다더라고요. 이거를 방송 어떻게 할까? 다 KBS, MBC, SBS 있잖아요. 네. 공주파 방송을 이용하려고 그랬대요. 아. 공주파 방송에 9시부터 5시까지는 아. 방송 안 하고 텔레비전 수업을 하고. 이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근데 교육 방송에서 뭔 소리야? 우리는 지금 뭐 몇몇밖에 못하는 것이 시스템이 있지만 이거 확 늘릴 수 있어. 그래서 확 늘려서 했는데 잘 안 돼. 네. 잘 안 됐더니 그 LG 그룹에 누가 또 도와줘. 네, 네. 그러니까 또 해결돼. 그러니까 지금도 뭐 가끔 가다가 뭐 다운이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됐잖아요. 네. 또 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그 이런 디지털 환경의 격차. 격차. 그렇죠. 관심이 많았죠. 네, 네. 아니 할머니 밑에 있어 우리 집에 이거 없는데 네. 우리 셋인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근데 되게 문제가 오고 3분의 1은 이거 집에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 다 학생들 숫자만큼 다 나눠줬잖아요 나라에서. 아 그랬어요? 네. 다 돼요 지금 디바이스가 다 돼요. 없는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앞으로 이게 해결이 된 다음에도 우리가 학교를 5일 매일 나가야 될까? 이제는 학교를 한 4일만 나가면 안 될까? 그러니까 월화목금만 가고 수요일 정도는 다 같이 모여서 온라인 수업하면 되지 않을까? 이미 시스템을 다 가졌잖아. 그렇죠. 선생님들도 할 수 있고. 네. 많은 부모님들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로 지금 굉장히 싫어하고 있는. 이제 오늘 지금 녹음하는 날이 4월 27일인데요. 네. 네. 그죠? 4월 27일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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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깜짝 놀라게 이거였어요. 제가 2월 24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 경의선을 타고 이촌에서 4호선을 갈아탔는데 2월 24일부터 이촌에서 4호선 탈 때 한 번도 서서 간 적이 없어요. 항상 앉아서 갔어요. 아 원래 이런가 보다 했어요. 내가 이제는 8시까지 출근을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드디어 섰어요. 맞아요. 확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간 줄이고 알겠습니다. 다 재택근무하던 사람들 다시 다시 나오게 하면서 아 내가 서서 앉아서 다닐 수 있는 데가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사회적 격리 이런 거 하면서 조금 거리두기 하면서 교통의 문제들 되게 많이 해결됐잖아요. 공기대 맑아진 거 다 느끼게 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 뉴노멀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뉴노멀이 왜 또 뉴노멀이야? 뭐 여기서 11권 건드면 많지만 뭐 영어는 따로 두고 어쨌든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삶을 많이 바꿀 것이다. 물론 그 여행사 같은 게 가장 타격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적강공사 많이 없어질 거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소비력이 있는 나이 많은 분들이 지금은 세계 여행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이게 문화 자체가 바뀌어서 여행이 확 줄어들 것이다. 네. 이제 아예 이코노미석이 사라질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뀔 건데 그러면서 이 쇼설 로봇이라는 게 이젠 막연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더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이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셜 로봇이란 건 우리랑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로봇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다 이렇게 격리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웠어요. 그 기껏 한 게 인터넷 많이 하라는 거였잖아요. SNS 많이 하면서 절대로 외로우면 안 돼. 네. 흉한 생각하지 말고 계속 해. 근데 이제 여기에 한계를 느끼게 되면 이제는 뭔가 내 옆에 어떤 생명체가 아니면서 생명체한테 위험한 거야. 네. 뭐 먹이를 그쵸. 못 줘. 그 우한에서 그 많은 그 애완 그 네. 반려동물들이 굶어 죽어야 했던 문제들이 생겼잖아요. 이런 문제들에서 이제 대책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 기술 역량 평가서예요. 기술 역량 평가서의 최초가 뭐냐면 우리 다 아는 겁니다. 옛날에 왜 1972년 이탈 로마 클럽에서 나온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있었죠. 인구 증가, 환경 오염 이런 거 막지 못하면 100년 아래로 이제 지구 성장은 한계 달할 거야. 네. 그러면서 2100년까지 파국을
말하지 않으려면 우리 세상은 변해야 돼. 그 애들 교과서에 맨날 나왔어요. 로마 클럽의 뭐 보고서라고 네, 해가지고 이게 거의 최초의 기술 환경 영향 평가서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때는 또 1962년에 레이첼 카슨이 그 침묵의 봄을 낸 다음이었어요. 불과 10년 뒤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충격적으로 네. 다가왔었죠. 네. 그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기술에 대해서 충격 많이 받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노벨이죠. 네. 그다음에 뭐 그 오펜하이머는 네, 원자폭탄 원자폭탄. 만들었는데 그게 터지고 그러면서 과학기술 항상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술 영향 평가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은 1970년대 시작했고요. 네. 1980년대에 가서야 후반에 가서야 영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그걸 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걸 주로 담당하는 데가 어디냐면 한국과학기술평가연구원 네, 키스텝이라는 데입니다. 근데 키스텝 그러면 갑자기 생각 막 들잖아요. 최근에 막 화제에 있지 않았어요? 키스텝? 뭐죠? 그 18대 국회의원을 하셨던 그 연합고사가 아니라 모의고사도 아니고 뭐예요? 수능이요? 수능 옛날 수능 예비고사 아, 예비 네네. 수석 출신의 어떤 네. 그 통계 네, 물리학자께서 아. 네. 424개의 서울의 동에서 사전 선거 득표율이 그 현장 득표율보다 12% 높게 나왔다. 네. 무려 420석의 동에서 이렇게 보일 확률은 동전 1000개를 연속 던져서 네, 그 얘기 들었지. 안면이 나올 안면만 확률보다 나오는. 작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네. 하면서 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키스텝을 알게 됐죠. 아,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인데요. 자, 그러면 2의 천승분지의 일부도 작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2의 천승 그러면 대충 얼마큼 될 것 같아요? 엄청나지 않아요? 이게 엄청난 숫자죠. 근데 그걸 네.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대충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아는 숫자가 있습니다. 2의 10승 아시잖아요. 2의 10승. 2의 10승. 고등학교 때 배웠죠. 1024. 24. 네. 네. 1024니까 대충 1000으로 보는 거예요. 네. 2의 10승은 1000으로 보면 네. 10의 3승이죠. 네. 그러니까 2의 1000승이면 아. 2의 1000승에 그러면 뭐 10의 3승에 몇 승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네, 네. 뭐 11 옆에 대충 동그라미가 네. 대략 한 200개 정도 네. 나오는 그 숫자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네. 식으로 짐작을 하시는. 와, 과학자들은 이렇게 짐작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게 되게 몇승 되면 안 좋은데요? 되니까 네, 네. 여기서 따져보면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숫자신 거죠. 네, 네. 네. 가지고 제가 아는 우리도 다 잘 아는 그 뭐 통계 물리학자께서 네. 오늘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앞으로 그냥 물리학자라만 해야겠다. 아, 통계 봤어요 물리학이니까 페북에서. 그런다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한국과학기술평가연구원이 그렇게 우스운 곳이 보면 안 됩니다. 최고로 네. 중요한 연구원인 거죠. 여기서 저는 인문사회 철학 전문가 15명과 다양한 성별과 시민 15명이 모여서 그러니까 여기에 소셜 로봇의 미래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해 준 거고요. 근데 거기 보면 저는 소셜 로봇이라는 말의 기원으로부터 로봇의 우리가 맨날 아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로봇이 어떤 모습 변화해 왔고 특히 소셜 로봇에 그럼 우리 궁금한 거 있죠. 누가 돼가야 그렇죠. 소셜 로봇에 네. 그 누굴 쫓아가야 되는 거지? 막 이런 거 항상 네.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그 MIT의 그 유명한 그 연구소 있죠. MIT 미디어랩이요. 미디어랩. 네. 미디어랩에 신시아 브리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니까 전 브라질로 했다가 바꾸거든요. 신시아 브리즐이라는 분의 교수께서 계속 이걸 좀 발전을 시켜 오세요. 그러니까 어디 검색해 보실 때도 그냥 그걸 찾아보시면 되죠. 근데 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왜 하필 지금 소셜 로봇이라는 게 이야기가 되고 가능할까? 네, 그냥 세 가지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조건을 여기 소셜 로봇은 인공지능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의 역상 인공지능이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무리 로봇이 발전하더라도 소셜 로봇은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하고 또 하나가 진짜 인공지능은 불과 몇 년 전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알파고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네. 인공지능의 말 잘 안 썼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뭐 전문가 몇몇 쓰고 다 잊어먹었던 단어인데 갑자기 딱 등장하게 됐죠. 근데 그 다음부터 따지고 보면 지금의 알파고는 또 그 당시에 알파조로는 그 알파고하고 또 아무 상관도 네, 네. 없어 차주체가 많죠.
또 하나가 이제 IT 기술의 발전입니다. 뻔하게.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발전됐고 빅데이터, 아까 말씀하신 5G 네. 같은 기술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비록 그런 것들이 바이러스를 활성화시키는 아니라고. 네. 그만해.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사회 구조가 변했습니다. 아. 뭐냐면 인간이 일과 고령화되고 있고 1인 가족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해치돼 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기술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로봇과 통신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시장 형성되려면 필요해야 되는데 네. 이제 다 외로워진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난 당장 외롭지 않은 사람들도 네. 이번에 격리를 경험해 본 사람이 나는 언제든지 외로울 수가 있네 라면서 여기에 대한 이런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시장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다. 그렇죠. 예, 시장 규모가 커질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사업을 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주식을 살 거고 네. 어떤 사람들은 이게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네. 보험의 문제부터 해서 교육의 문제, 교육 환경도 바뀔 거고 네, 이런 네. 문제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이제 뭐이 보고서 얘기 보고서까지 길지도 않고요. 네. 기껏해야 한 80페이지? 그 정도는 넘고요. 한 150페이지쯤 됩니다. 네. 무슨 근거로? 아니 제가 봤어요 저 제가 문서를. 보내드렸죠. 네. 150페이지는 되는데 아, 그렇군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보고서를 쓸 때 보고서에 작가가 있습니다. 아. 그냥 작가예요. 그래요? 작가, 그러니까 이 연구팀에 누가 봐 이거 연구하면 복잡하게 박사님들 모여서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작가가 정리를 해서 써놨어요. 마치 교양 과학서인 아, 것처럼. 저도 지금 써요. 옆에서 읽고 보고 있는데 그 보고서라고 해서 우리가 익숙한 맞아. 그런 느낌이 아니고 네. 그냥 개조식 책이에요, 그런 게. 책. 네. 네, 책 느낌이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쓰는구나. 네. 너무 좋은데요? 네, 무료로 다 볼 수 네, 있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주제라면 매년 하나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게 뭔가 근사한 걸 던져두면 여기 나오겠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거 뭐냐면 이게 더 널리 퍼지는지 않는 거죠. 네. 저도 이거 처음에 어떻게 봤냐면 이걸 뭐 과기정통부에 누가 어떤 담당자 오면 선착순을 나눠준대요. 저 거긴 세종시고 나는 과천인데 무슨 망발이야 하고 자세히 봤더니 저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책. PDF 파일이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다운받아서 거기에 아주 친절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 키스텝 오든지 네. 아니면 온라인 서점에서 네.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다. 네. 이게 왜냐면 제가 지금 2장씩 겹쳐 보기로 해서 이게 79장이 나오니까 네. 160페이지 알았어요. 정도가 맞는 거고요. 그런데 참 파토님 이렇게 네. 공짜 이런 충실한 책을 공짜로 풀려도 사람들이 안 보는데 네. 그걸 돈 주고 팔려고 하니까 안 팔리는 거 제 아니겠습니까? 책이요. 뭐 사세 찍고 잘 나가고 있고요. 예, 뭐 나름 그 인정도 받고 있어서 문학계에서도 네, 네. 예, 그런 지적은 저는 이제 무시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이 상황이 참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뭐 가상현실 같이 뭔가 좀 약간 맞아요. 예. 기술은 나왔고 퍼지고 있는데 뭔가 안 터지는 분야 있잖아요. 이런 쪽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 게. 근데 기술은 지금 준비가 많이 됐어요. 사실 뭐 대부분 안 해보셨겠지만 저는 어쨌든 뭐 따라가고 뭐 장비도 사고 하는 입장이라 요즘도 많이 하십니까? 요즘도 좀 하고 있죠. 네. 요즘 뭐 다른 거 하느라 바빠가지고 예, 좀 뭐 덜하긴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오큘러스 퀘스트 제가 산 그 물건이죠. 그쪽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손에 양쪽에 그 저거를 컨트롤러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손 마디를 읽어서 손 마디의 움직임을 전부 다 읽어서 이걸로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술이 등장을 했어요. 그쪽 기계에. 네. 아직 뭐 제가 갖고 있는 수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되면 손에 아무것도 안 끼고 손 움직임을 이제 그대로 구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또 지금 이제 이쪽에 화제가 뭐냐면 퍼스트 퍼슨 슈터 FPS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하프라이프란 명작들을 아실 겁니다. 그 시리즈. 예. 하프라이프 굉장히 이제 벨브에서 나온 굉장한 명작인데 그렇죠. 이번에 하프라이프 알릭스라고 VR 전용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저도 못 해봤어요. 제 기기랑 안 맞아서. VR 전용 예, VR 전용 하프라이프가 나왔다고요? 예, 예. 와.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난 게 뭐냐면 근데 저는 이제 사양이 안 맞아서 못 해요. 컴퓨터랑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VR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뭐 입체니 뭐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부에서 주변 환경이나 물체랑 얼마나 실감나게 인터랙트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뭘 만졌을 때, 뭘 집었을 때. 이게 이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걸 구현한 거예요. 어떻게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정말 누르고 만지고 움직이고 했을 때 이 반응이라는 것이 너무나 현실적이라 예, 그 지금까지 이 VR의 어떤 어떻게 보면 좀
후심 부분들 뭐 뭔가 엉성하고 잡았는데 뭔가 손하고 안 맞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 뭐 뭔가 느낌이 다르고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극복을 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화제거든요. 이 게임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까 뭐 지금 뭐 줌이라든가 뭐 팀즈라든가 이런 거 쓰고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본격적으로 되면 결국은 이제 가상현실 VR의 저 수요 쪽으로 또 옮겨가고 또 그 시장이 형성이 되고 하면 이쪽도 또 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서 앞으로 좀 지켜볼 그런 기술 발전 쪽의 의미에서 지켜볼 여지가 많은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소셜 로봇이 이제는 만약에 뭐 잘 발전되고 시장이 커진다면 이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은 아마 반려동물 시장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반려동물이 확 늘어난 게 2012년에는 한 18% 정도의 가정이 갖고 있었다가 2017년에는 28%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2018년에 반려동물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많은 반려동물을 키운 집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1인 가족이에요. 1인 가족들이 막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반려동물을 혼자 집에 다루는 시간이 평균 6시간 50분, 그러니까 7시간인 거예요. 맞아요. 7시간 동안 애를 혼자 놔둬야 돼요. 근데 물론 요즘 다양한 기술들이 있죠. 제가 호주에 같이 호주 대각선으로 여행할 때도 같이 가신 분이 인터넷만 터지면 야옹아 불러요. 그러면 네. 소리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고 뭐 탁 누르면 또 먹이도 톡 주고 막 그래요.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어서 개를 덜 외롭게 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외로운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좋아서 키우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단순하게 옛날처럼 하는 건 아닐 것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하더라도 반려동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래서 소셜 로봇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왜 사람을 위한 소셜 로봇도 필요하지만 반려동물을 위한 소셜 로봇이 더 빨리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세상에 다니니까 어쨌든 되는데 집에 혼자 있는 고양이 맞아. 개나 강이 너무 불쌍해. 그래서 고양이 2마리 키우자니 이거 뭐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한 마리쯤은 얘가 좋아할 수 있는 어떤 소통할 수 있는 누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괜찮은데요? 사람보다 소통하는 것보다는 고양이끼리 소통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쉬울 것 않을까요? 같아요. 네. 저런 방향으로 지금 뭐 기초적이긴 하지만 네. 저 인공지능 스피커 비슷한 것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네. 저런 것들 이제 발전해가지고 고양이 하여금. 장난감 중에 그런 쥐 같은 거 계속 약간의 그 뭐지 청소기 인공지능 정도를 네. 달고 쥐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장난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예전에 봤던 설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가 몸을 못 쓰게 돼서 간호를 받아야 된다면 사람 간호사에게 받겠느냐 로봇 간호사에게 받겠느냐 이런 설문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고 그 프랑스였나 그랬는데 로봇 간호사한테 받겠다는 쪽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저도 들어서 저도 그럴 것 네, 같아요. 배변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그런 거. 상황이 되면 전혀 이제 사람한테 자기 그게 떨어지는 건 보여주고 싶지 않고 그런 쪽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도움 받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되게 소셜 로봇의 이제 또 다른 게 걱정감이 이런 거죠. 우리 소셜 로봇 좋아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가족에게 잘 대기도 하지만 가족에게 화풀이하고 네. 가족의 그 못되게 구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들 하는 겁니다. 소셜 로봇을 일종의 감정적 노예처럼 취급하지 않겠는가. 나의 분노, 세상에 대한 분노, 뭐 경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그 소셜 로봇에게 쏘아 붙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소셜 로봇의 입장에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근데 뭐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로봇은 상관없지 않나요? 차라리 네,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그 우리 벽에다 막 부시고 있는데 그 안 하잖아요. 자기 손이 아프니까. 네, 네. 또 얘는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으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그 감정적인 대응을 대신 받아주지 않을까.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또 의사 선생님들은 그게 또 우울증이나 이런 데는 더 안 좋을 수도 좋다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저 그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이게 그 나의 감정적 변화에 어떤 그 공명돼 가지고 흥분하지 않는 상대가 얼마나 믿음직하고 이렇게 긍정적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도 보면서 길을 알려준다고 생각하는데 야 여기서 나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몇 번 지나치고 그러면은 막 그 화를 낼 거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좋은 얘기로 새로운 경로를 안내해줄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되게 그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저는 그래요. 저는 기계가 뭐 최대한 정교해지면서 이제 소통이라는 걸 어느 정도라도 물론 저쪽이 뭐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감정적인 폭력 혹은 실제 폭력 네. 이런 걸 구사하면 그 사람의 인간성에 분명히 영향을 줄 거예요. 예, 그 단지 카타르시스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동물이 아닐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트로이트라는 게임. 예, 디트로이트? 예, 아주 즐겁게 한 게임인데 네. 예, 디트로이트라는 그 PS4 게임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로봇이 폭력을 당하는 자의식이 생기면서 불량으로 인해서 폭력을 당하면서 그 고통받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뭐 그런 일이 일어날지 어쩐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로봇이 어쨌든 뭐 그 우리의 인간성을 위해서라도 폭력을 당하고 그런 뭐 부서짐 뭐 이런 대상이 되는 걸 막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엄청 비싸게 만들어요. 렌탈을 하는 걸로 합니다. 예, 팔지 말고 렌탈을 시켜서 그럼 그거 못 보십니다. 나중에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걸로 그래서 해결했어요. SF는 되게 많은 소재죠. 제가 네.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올해는 안 한다 하더라고요. 한국 머니투데이에서 했던 네, SF 그 한국 과학소설, 네, 과학문학상. 네. 그러니까 4회까지 하고 이제 올해를 진행을 안 하는데 거기서 보면 그 심사위원을 몇 회 했었거든요. 상등이 많아요. 그 팩스 렌트하듯이 로봇을 네. 렌탈해서 생기는 문제들. 또 이런 뭐 지금 소셜 로봇의 가장 큰 기술이 되는 것은 일단 나의 감정을 알려면 나를 눈치채야 되잖아요. 네네. 센서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내 표정을 읽어야 되고. 근데 우리 나갈 때 걔가 나만 보겠냐. 다른 사람들도 다 볼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걔가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지? 걔가 빨빨 저도 나 빼고 다른 거는 있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고 얘네 같이 다니려면 애도 동네도 알아야 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니까 이 부분을 이제 어디까지 해야 될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생기면 문제는 로봇을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로봇 법뿐만 아니라 소셜 로봇에게 윤리를 가르치는 로봇 심리학, 뭐 로봇 심리학자, 로봇 법률학자도 생기지 않겠어? 라고 이 보고서 보면 이렇게 이런 소수 의견도 있었다. 그러면서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할 만한 얘기를 다 해놨죠. 저는 이 보고서를 학교 선생님들 그런 좀 빨리 읽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한때 그 논술이 있을 때는 이거만큼 정리가 잘 된 책이 있을까? 그러니까 로봇에 대해 옛날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엣지에는 요즘 제일 앞에서 한 얘기들도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서가 논문 같지가 않아요. 소설책이 있는 것도 있고 칼라 사진들도 막 들어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 아주 극소수의 특이한 생각들을 좀 박스에 던져주면서 그건 학생들에게 던져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주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약간 SF 책 같네요. 그러니까 SF 작가들이 보는 왜 레퍼런스로서 좋은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미래 교과서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기도 제일 처음에 소셜 로봇 설명할 때 나온 게 저 터미네이터의 그 누구예요? 그 큰 숫자 나오는 거예요. T800? 예, 걔 갖고 이야기합니다. 걔가 얼마나 또 그야말로 소셜 로봇이었던 거죠. 보여줬던 거예요. 그렇죠. 터미네이터 2에서 그 존 코너의 그 어떤 그 영화적 아버지 역할을 그렇죠. 수행을 하죠. 네. 이런 기관들에서 본인들이 이제 연구하고 논문하는 건 별개로 이런 작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야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우리가 알만한 분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책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되게 전향적인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평가를 할 때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자기가 연구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 전에 나왔던 많은 기관의 그 보고서를 보면 그냥 논문 같아가지고 이걸 전문가님한테 읽을 수 없어 그랬는데 이걸 보고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고서요.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도 해 나가고 그 딱 정확하게 중고등학교 정도의 독서력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들이고 그 되게 뒤에 보면 이제 다양한 레퍼런스들이 좀 신문들도 많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우리 세금으로 만든 거니까 다 찾아서 네. 꼭 받아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네, 공짜입니다. 여러분께는 저희가 메일에 첨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되겠구나. 예. 제가 지금 딱 옆에서 보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정말 뭐 일반 책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네요. 네. 이정모 관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저희는 이제 생물학 쪽 얘기 자주 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네, 당연히. 저는 뉴스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생물학 쪽에 국한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고. 네, 너무 좋네요. 예를 들어 K 박사님이 있었다면 갈라파고스에 갔던 얘기는 못 들었겠죠. K 박사님은 그런 데를 가지 않는 것을 신조어로 여기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위험하지 않으려면 가지 않으면 된다. 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니까 생존 예. 전문가. 생존 전문가입니다. 네. 네, 생존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죠. 자, 이렇게 네. 예, 소셜 로봇의 미래까지 물론 이제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금 이제 정부의 치적을 은근히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 아쉬운 것은 키스텝이 뭐랄까 먼저 저희 방송의 광고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네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저희가 1시간을 통으로 하나하나 분석해서 지금같이 수박 겉핥기가 아닌 자, 속할기. 네. 예, 수박 속깔기. 네, 그리고 넷플릭스 아직 기다리고 있고요. 넷플릭스는 이제 페북에도 썼는데 자, 정리를 대충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아까 금성 얘기도 했지만 그냥 재밌는 얘기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 나사 홈페이지에서 우리 그 허블이 지금 30년 됐는데 맞아. 우리 생일을 넣으면 월과 일을 넣으면 그날 찍은 사진들 허블이 찍은 멋진 사진들을 골라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네. 나사 좀 ORG 가면 되나요? 아니요, 저렇게 하면 복잡해서 못 가고요. 그냥 허블. 구글이나 이런 데서 영어로 네. 허블 벌스데이 이렇게 저럴 치면. 필요도 없고, 예, 그렇죠. 허블 벌스데이 하면 됩니다. 허블 벌스데이, 뭐 마이 벌스데이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심지어 뭐 나사 마이 벌스데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더 빠르고요. 차라리 그럼 바로 그 페이지로 이제 링크가 이제 뜨니까 그거 찍고 들어가시면 되고 거기서 저는 제 생일을 찍으니까 굉장히 특이한 성운이 하나 나왔는데 오. 지금 사진 안 갖고 왔는데 다음에 보여드리고요. 네. 각자 날짜에 허블이 찍은 사진들 바뀌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하면은 뭐 2000년에 찍은 게 나오고 내일 하면은 뭐 2010년에 찍은 게 나오고 그러진 않는데 네. 어쨌든 간에 한번 내 생일날 어떤 사진을 허블이 찍었나 보시는 것도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제 생일날에 찍은 거였고요. 노벰버가 11월 맞죠? 가장 진짜. 스펙타클한 거는 저 딥필드 사진이 찍혀 있는 경우가 그래요? 있어서 저 은하만 수천 개가 찍혀 있는 사진도 이용자 있더라고요. 사진도 멋있네요. 지금 옆에서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멋있는 거 골라놨기 때문에 네. 멋있습니다. 그날 찍힌 사진 중에 제일 멋있는 걸로 하나씩. 그런 걸 거예요. 그쪽에서 나사에서 고른 거죠. 네. 예, 그렇게 뭐 365개 사진이 있는 것 같고 한번 가서 보시고 네. 재밌다 이거. 할만한 뭐 전혀 어려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금성도 보시고 저 나의 그 사진도 보시고 네. 그렇게 일주일을 기다리시면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가, 격동이 찾아오는 거죠. 박재식 작가님과 함께 지난 시간보다는 사뭇 줄어든 시간으로 아마 줄어들어야죠. 아, 안 됩니다. 예. 이제 편집하는 사람 생각도 좀 해줘야지. 찾아오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편집이 2배가 돼요. 편집도 편집이고 귀가 그러니까 네. 다음 주에는 격동은 누가 나오시나요? 아니 누구가 주인공인가요? 네, 나오시는 않고 저희가 이제 여성 과학자를 할 차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전염병 시대에 있는 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로 네. 알려주신 투유. 투유유. 예. 참 초콜릿 같은 성함이시네요. 네, 달콤한. 그것도 이제 우리 세대밖에 모른다. 자, 네. 투유 초콜릿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다음 주에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안 나오고 다다음 주에 과학하고 앉아있네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장님, 이정무 관장님 늘 바쁘신데 이렇게 매주 매주 매달 아니죠. 매달 나오시게 네, 매달로. 돼서 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